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관리 학기의 동반자 이춘길, 어김없이 여러분과 개정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시간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기원합니다. 자, 이제 개정안 특강에서 2강이고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내용을 갖다가 설명드리긴 의미였고요. 개정됐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자, 소매 물류 관리예요. 자, 물류적인 측면. 특히 이제 개정 부분에서는요, 상적 유통 활동보다는 약간의 물적 유통 활동을 갖다 더 보강을 많이 시켰죠. 특히 여러분들이 물류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목이 뭐냐? 물류 관리론이에요. 물류 관리론에서 상적 유통 활동이 한 50% 차지하기 때문에 유통관리사에서도 기본적으로 물류관리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한 25%에서 30% 차지하겠다면은 이제 조금씩 비중을 좀 높이겠다 이거죠. 한 35%에서 40%까지는 물류와 관련된 내용, 즉 물적 유통 활동의 내용을 갖다 좀 보강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게 나온 것이고요. 자, 물류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류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소매 물류관인데 큰 의미 있는 건 없어요. 운송입니다. 자, 운송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운송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뭡니까? 아하, 운송은 뭐냐? 장소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를 갖다가 우리 유통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장소적 불일치를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가 물류에서는요, 크게 따지면은 화물 운송 보관하여 그 다음 뭡니까? 포장과 정보. 이런 거 갖다가 물류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5가지를 보지만은 우리 유통에서는요, 물류적인 측면을 갖다 그렇게 하나의 서포트적인 측면을 봅니다. 뭐, 상적 유통을 할 수 있는 서포트적인 개념. 그래서 상류는 물류는 상류의 2차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기본 이런 데죠. 그래서 운송의 개념이 나오는데 운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운송은 A 지역으로부터 B 지역으로까지 운반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송은 뭡니까? 장소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송은 뭡니까? 운송은 다른 게 아니라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이에요. 효용이에요, 효용. 자, 기본적으로 효용을 갖다가 창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효용 창출 기능이 있어요. 자, 운송 효용 창출 기능이 있고 운송과 비슷한 게 뭡니까? 보관 있죠. 보관도 효용 창출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하역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역은요, 하역 그 자체 기능으로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 시험이 잘 나오죠. 효용 창출 기능이 없는 건 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송과 보관은 하역을 갖다 효용을 창출할 기능이 있는데 하역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뭐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왜냐면 저는 갖다가 이제 물류까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언급까지 제가 해드렸을 뿐이고. 자, 운송 보시면 사람을 태워서 보내거나 그냥 사람 태웠어요. 어디에서? 뭐 당연히 차에 태웠겠죠. 태워서 보내거나, 자, 물건 따위로 실어 보는 거. 그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보는 것이죠. 물건 따위로 실어 보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태워 보내는 것도 운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자는 것은 물건 따위인데 물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게 아니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종류 많이가 있기 때문에 물건 따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의되면 운송은 포장, 보관, 하역, 정보통신입니다. 자, 운송은요, 포장, 보관, 하역, 정보통신, 그 다음에 운송, 이렇게 5가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류의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기능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뭐냐? 운송도 효용 창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보관도 효용 창출 기능인데 하역만큼은 설명드렸죠. 하역만큼은 뭐다?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이 없어요. 단지 뭐에 부수해서 운송과 보관, 그러니까 운송이라든가 보관이라는 개념에서 부가 돼가지고 하역 활동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근데 중요하죠. 하역 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적 효용, 그러니까 여기 설명드렸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장소 불치에서 자동화, 철도, 선박, 항공기, 기타 운송수단. 자, 자동화,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선박, 항공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운송 모드라고 하죠. 운송 모드. 저기서 다 나옵니다. 운송 모드라고 해요. 이런 기타 운송 수단으로 사람이나 물자를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뭐 낮은 장소일 수도 있어요.
또는 높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있으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운반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낮은 장소에서 또 높은 장소, 또는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 이렇게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예요. 이런 물리적 행위를 갖다가 뭐라 한다? 운송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더 깊이 들어왔죠. 많은 수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고, 자, 당연히 이런 건 기본이에요. 안전하다, 또 신속하다, 그 다음 저렴한 비용. 물론 중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운송해가지고 비용 절감과 고객 협상 항상 설명드렸죠. 물류나 유통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개념과 서비스 향상을 말하면 무조건 아주 베리 너무나도 베리 굿이에요. 베리 굿. 그리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사실은 조금 시험 출제자가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급하면 이런 걸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것이에요, 사실은. 자, 운송의 3요소입니다. 자, 운송의 3요소가 나왔죠. 그러면 운송에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3가지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운송 경로 나왔죠, 링크. 운송 경로는 뭡니까? 공장에서, 자, 대한민국의 지도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인데, 만약 공장에서, 만약에 경기도 있는 안산, 시화공단이라든가 이래서, 시화공단에서 만약에 선박을 통해서 수출한다. 그러면 공장에서 쭉 해가지고 쭉 경부선까지 와가지고, 여기 부산항이죠, 부산항. 부산에서 뭐 배를 타고, 큰 선박을 타고, 컨테이너를 타고 이제 쭉 갔다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갈 수가. 그러면 선박을 갖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송 경로는 뭐냐? 공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뭐 도로로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철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와 철도 같은 것을 갖다가 뭐냐? 운송 경로라고 그래요. 링크라고 그래요, 링크. 그리고 고속도로, 지방도로, 국도, 철도, 항공로, 해상항공, 운송수단이 이용하는 통로나 운송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운송경로는 운송 연결점과 연결점 사이. 자, 운송 연결점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운송 경로는 운송 연결점과 운송 연결점 간의 운송 경로를 말한다. 링크란 모두에서 형성되는 경로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송 연결점 있잖아요. 여기는 부산항이 있을 거 아니야, 부산항.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역이 있다. 여기 도로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항구죠. 부산항. 이 역이나 항구를 갖다가 뭐라 하냐. 이런 걸 갖다가 노드라고 그래요, 노드. 이걸 갖다가 로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래서 여기에서 경림의 노드를 연결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링크가 이거 나와 있고, 이 도로라든가 이 철도를 갖다 링크를 한다면, 여기 도로는 도로에서 뭐가 할까? 트럭이 가겠죠, 트럭. 트럭으로 운송하겠죠. 철도는 뭐냐? 열차가 철길 가잖아요, 열차. 철도는 가도 열차.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 모드라고 하는 것이요. 모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운송 경로는, 즉, 운송 경로 링크는 운송 연결점 가니까. 운송 연결점, 뭐, 여기라든가 항구 있죠? 여기. 이런 운송 경로를 만든다. 링크란 모두에서, 그러니까 링크란 것은, 철길이란 것은 열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로이며, 노드를 연결한다. 노드란 건 여기를 설명드렸죠, 노드. 이거. 여기라든가 항구를 연결한다. 이게 바로 운송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운송의 3요소는 뭡니까? 여기는 노드도 첫 번째 들어갔고, 링크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드. 그래서 하나, 2개, 뭐 3개를 갖다 말았겠네요. 3개. 그래서 운송의 3요소는 이미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그거 한번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운송수단 나왔죠? 운송수단 뭡니까? 운송수단 모두 나왔죠? 트럭이나 열차 말이에요. 트럭이나 열차. 그리고 여기서 화물,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사람과 재화를 싣고 운행하는 운송 도구를 갖다가 말한다. 그 운송 모드는 트럭, 선박, 항공기, 철도, 파이프라인. 자,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여러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럭이라는 거, 그 다음 선반이라고 선박, 배, 비행기죠. 비행기, 철도 아시죠? 열차.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은 뭐냐면은 파이프라인은 뭐냐? 이런 거 갖다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이 길게 써진 이 관. 이 통로, 통. 여기는 뭘로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 석유나 가스 같은 것을 갖다가 운송을 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이프라인도 뭐가 되네요? 운송 모드에 해당되죠. 운송 모드. 운송 모드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파이프라인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주면 되고, 사실 어떻든 간에 이건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뭘로 볼 수가 있느냐? 링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운송 모드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다른 뭐가 운송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 관을 통해서 운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뭐 두 번째 모드까지 나왔으니까 나머지 세 번째인 연결점 나왔죠. 연결점. 여기라든가 항만. 여기서는 뭐 여기 나와 있고 항이 나왔지만은 뭐 공항도 마찬가지,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물 터미널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 유통센터, 유통센터의 이 물적 유통 거점, 물류 유통 거점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돼요. 이런 것 등이 있으면 차량과 차량, 철도나 철도, 동종이나 차량과 철도 이종 운송수단 간이 연결된 지점 또는 지선과 간선. 자, 지선은 일반적인 내륙에 하고요. 간선은 내륙 위. 그러니까 어떤 해안가라든가 이런 걸 보통 말해요. 정기적인 주 운송 통로가 아닌 걸 보통 간세를 하죠. 운송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 전 구간의 화물 운송을 위한 운송수를 상호간의 중개라든가 운송으로 환적 작업 등이 이루어진 것. 환적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다른 차에 싣거나 트럭으로 가져온 것을 갖다 열차에 싣거나 이런 걸 보통 환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환적 작업 등이 이루어진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노지에서 운송 연결점에서 이런 작업을 이루죠. 여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도로를 통해서 트럭으로 가져온 여기서 뭐 도로로 가져온 갖다 철도로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환적 작업을 하겠죠. 흔히 교통 3대에서는 경로수단 노동력이며 운송에서는 노동 대시 연결점으로 대처합니다. 교통의 3대 요소는 원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교통의 3대 요소라고 해가지고 경로수단 노동력이라고 했는데 운송에서는 뭡니까? 노동 대신 연결점이 나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은 갖다 중요치는 않아요. 그냥 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정도는 뭐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주 측면에서 운송수단 특성별 선호 순위가 있습니다. 자, 화주는 뭐냐면요. 여기 화주라고 나왔죠. 물건의 주인을 말해요. 그 물건 주인을 갖다 우리가 흔히 물건 화자를 써가지고 화주라고도 하고요. 간혹가다가 짐하자를 많이 씁니다. 짐하자. 짐하자를 써가지고 하주라고도 해요. 하주. 이건 화주라는 말로 쓰고 화주. 하주. 이거 일본식 발음이에요. 지마자. 그리고 물건의 주인은 하주인데 간혹가다 물류관리사를 여러분 혹시 문제 한번 보시면요. 뭐 똑같이 이름 나와요. 하주 공동령, 화주 공동령 이런데 어쨌든 화주 뭐 정확한 용어는 저 위에 거 화주 물건 화자를 많이 써야 되죠. 그 화주 측면 운송수단 특권 선호순들은 뭐냐? 그러니까 물건의 주인이에요. 물건의 주인은 이용 편리성은요. 자동차겠죠. 철도고 항공고 해운하고 파이프라인인데 아무래도 자동차로는 운송이 안 되는 게 없겠죠. 대부분의 운송물은 자동차, 그러니까 트럭을 통해서 운송을 많이 하겠죠. 여기는 그냥 트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는 그냥 여러분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럭. 자, 그럼 트럭이나 철도, 항공, 해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자동차는 포괄적으로 트럭도 포함되고 뭐 운송수단에 이것만 트럭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가장 전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 트럭을 먼저 선호하고 철도 왜 비용적인 측면에 그래요. 그다음에 항공기 이 가장 비용이 높은 것이 항공기예요. 해운 바다를 건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삼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수입한다면은 해운을 통하자면 국내 거래 같은 경우 국내 거래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거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을 합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겠죠. 자, 비용적인 면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적인 측면. 비행기가 가장 이건 비용이 높아요. 어쨌든 비행기가요.
자, 비용적인 면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알아주세요. 가장 높은 게 비용적으로 가장 높다는 게 해고. 속도는 당연히 비행기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비행기가 왜 비용이 높냐면은 빠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거래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운송하는 게 거의 없겠죠. 어쩌다 한 번 정도 비싼 제품 같은 거 제주도까지 갈 때는 뭐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운송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주도까지 가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북쪽에서 남쪽에서 500km도 안 되는데 뭐 굳이 갖다가 트럭으로 하면 충분하죠. 그다음에 뭐 철도 같은 것도 있으니까 KTX라든가 이런 거. 속도는 당연히 항공기하고 자동차, 철도, 해운, 파이프라인 같은 이 순서로 한다는 거. 뭐 철도 같은 경우는 KTX를 이용하면 더 빠르겠지만 자동차보다. 근데 일반적인 화물 열차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해운, 파이프라인. 그리고 속도는 가장 한국 빠르고, 수송량도 당연히 파이프라인과 해운, 철도, 자동차, 항공기 이 순서로 수송량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많은 거. 탄력성은 뭐냐? 탄력성은 쉽게 바꿀 수 있고, 그 변동 운송 수단에 대해서 변동성이 높은 걸 말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좀 더 탄력성 있고, 항공기, 철도는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도라는 것은 우리가 열차로 이용하는 것은 뭡니까? 철길이 깔려 있어야 돼요. 철길. 우리가 철길에 깔리는 거 이런 거 갖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철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 이제 보통 이제 표준계. 우리나라는 표준계를 써요. 표준궤라고 해요. 이거 궤라고 해요. 궤. 그리고 우리는 표준계를 쓰고, 그 다음 넓은 것을 광궤. 넓을 광채에서 광궤. 좁은 것을 협궤라고 해요. 협궤. 우리나라는 표준계를 많이 씁니다. 표준계. 그런 걸 하고, 뭐 거기까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거. 그냥 탄력성은 이 자동차, 철도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화주 측면에서 이제 봤던 걸로 한번 보시면 되고, 뭐 가볍게 보십시오. 가볍게 이런 걸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운송 화물이 있습니다. 화물 종류가 다양하겠는데, 자, 일반 화물이라 보통 하죠. 이걸 GC라는데, 이 GC의 약자는 제너럴 카고라 해요. 카고가 뭐냐? 화물이에요. 화물. 여기 화물을 만든다. 보통 이제 우리가 ICC 같은 거 할 때 뭐 인스티튜트 카고 클라우즈 해가지고 뭐 국제 뭐 해상화물 이런 걸 보통 하는데, 이 카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여러분은 안 쓰겠죠. 유통에서는 안 쓰는데 물류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요.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자, 우리는 일반 화물하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자, 보통 자파라 부릅니다. 그 자파라 부르고, 그냥 일반 화물은 자파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특별 화물과 구별되는 거, 특별 화물과 구별되는 것이고, 특별은 따로 나와 있죠. 나오는데 일단 이런 걸로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 뭐 그다음 정기선 운송에 적합하고, 이 정기선 운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기선 운송의 상대적인 개념이 부정기선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고등학교를 간다.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집에까지 뭡니까?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갈 때 통화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갈 때는 정기적으로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디 수학여행 가요. 수학여행 혹시 여러분 다녀보셨죠? 그러면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버스를 타긴 타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한 것이죠. 왜? 그때 한때만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여러분이 뭐 경주라든가 아니면 뭐 제주도라든가 이런 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매일 정기로 타는 건 정기선이고, 이는 정기선이고, 그 다음에 어쩌다 수학여행 가는 걸 같이 하는 것을 부정기라고 하는 부정기.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부정기. 이 정기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간을 정해져 있는 것이고, 부정기라는 것은 뭐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부정기, 기간이 정해져 있다. 뚜박뚜박 거기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은 갖다 뭐냐? 정기선 운송은요, 여기서는 보통 배를 많이 하기도 해요. 배를 갖다 보통 말하는 배를 갖다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노선을 갖다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노선을 갖다 1호선, 2호선, 3호선 있듯이 그 노선을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보통 배를 많이 말합니다. 일반 화물, 그 배. 그리고 정기선이라고 하면은 적합하고 정렬로 포장돼. 부정기선 같은 경우도 배를 보통 말하죠. 그래서 정기선과 부정기선인데, 어쨌든 정기선 운송으로 보통 일반 화물 해요. 일반 화물.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선도 있다는 걸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정량 화물이 있습니다. 정량 화물. 이건 정량화물. 파인이라든가 클린 카고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포장이 잘 되고 그 내용물을 청결 건조한 것을 말한다. 정량 화물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양 화물이에요. 여기서 정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정해져 있는 양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류 차라든가 면사, 면제품, 직물. 자, 그러면 정량 화물인데 이게 정량 화물과 반대되는 화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악 화물인데 어쨌든 이런 개념인데 깨끗한 화물 보통 딱 정해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 바로 정량 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 등을 보통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과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화물도 있는데 그 다른 화물이 뭐냐면은 자 조악 화물, 러프 거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염이라든가 흡수, 분말은 악취를 발산해서 다른 화물도 오염시켜서 우리가 있는 화물. 더러운 화물 있죠. 더러운 화물, 먼지나 화물, 냄새나 화물 등이 이에 포장되는 걸 우리가 보통 조악 화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살적 화물 있어요. 살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유통에서 배웠을 때 용어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집재성 점포, 상권 분석에서 상권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가 있죠. 산재성 점포라고. 이거 흩어지죠. 그럼 흩어질 산자죠. 흩어질 산. 근데 흩어질 산인데 여기에다가 뭐냐? 흩어진데 여기 뭐가 이렇게 붙으면요. 이게 산이 아니라 살이 됩니다. 사람. 그리고 이걸 우리가 흔히 살화물이라고 보통 살화물이라고 보통 이렇게 붙여요. 사람을. 그리고 살화물이라고 붙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살적 화물한 그 개념인데 이게 살화물이에요. 살화물. 살적 화물이라고도 하고 살화물인데 흩어지는 거. 흩어지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는 아니지만은 자우전 어떻게 정량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일반 자포에 단위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건 중량 단위가 아니에요. 단위화되지 않은 거죠. 중량 단위가. 화물 갖다 우리가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재래 방식에서 하이게 보통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미국에서 밀을 갖다가 수입할 때요. 밀을 갖다 가마니에다 담아서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밀을 갖다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밀을 갖다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하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 쭉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쭉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화물을 보통 살적 화물. 그래서 흩어짐이 많은 화물이에요. 흩어진 거.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거는 산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보통 산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물류 같은 거 하실 때는요. 아마 제 강의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하게 이런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 살적 화물. 그 다음에 단위 화물 있어요. 이게 단위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유나이티드 카고, 컨테이너 카고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끊어져야겠죠, 이게. 그리고 이 화물, 유니타이즈 화물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을 보통 말한다. 단위 화물은.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과 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포장 용기 또는 컨테이너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장 용기, 이런 거, 유나이타이즈,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컨테이너. 이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에요. 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딱 어떤 공간에 딱 정해진 공간의 안에 포장되어 있는 걸 보통 말합니다. 단위화물이죠.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어 이동의 편리성을 가지고 당연히 이 이동의 편리성을 주겠죠.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체 화물 있죠. 액체 화물. 이거는 여러분께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액체. 그래서 액체 또는 반액체 내물 드럼통, 나무통, 뭐 어쨌든 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간장을 갖다가 이렇게 할다. 뭐 우리도 간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은 액체죠. 일반적으로 액체하면 주류, 유류, 약액류 등을 보통 말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술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약액류 등을 보통 말한다. 근데 기름 같은 거는 뭐 사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거기에 딱 가져오는 따로 선박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화물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뭐 액체 화물은 액체 화물이죠. 액체 화물. 자, 이런 게 화물이에요. 이런 게 화물. 그럼 이제 이런 화물인데 이제 보관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까는 운송했어요. 운송했고 이제 보관이 있습니다. 그 보관인데 보관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께서 아까 운송이라는 건 어떤 의미? 운송이라는 것은 장수적 불일치. 보관은 뭡니까? 시간적이죠.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한 거. 그럼 시간적인 뭐를 갖다가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불일치는 효용을 창출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운송도 뭐를 갖다가 효용을 창출했다.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자,
보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물품 생산과 소비 시간적 거리. 자, 시간적 거리예요. 시간적 불치니까 여기 나왔죠. 생산과 소비 시간적 거리를 조정해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 것이다.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재화를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거. 저장뿐만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관리.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피킹, 분류, 그 다음에 피킹 아시죠? 근데 분류, 소팅. 자, 이 건품 출고라든가 배선 일련의 작업 수행하는 물류센터의 핵심입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물류적인 측면에서 보관 하역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보관 하역론. 거기에서 보통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스톡 기능으로서 뭐다? 이 스톡이 뭐냐? 재고예요, 재고. 이 재고. 그래서 그냥 스톡이라 부릅니다. 재고 기능으로부터, 즉 스톡 기능으로부터 플로우, 흐름이죠.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재고랑 가서 뭐냐? 저장이에요, 저장. 저장해서 그 다음에 흐름 기능은 중심으로 그 기능이 변하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보관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보관 그 자체로서 만족감이 있었다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즉 흐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지만 뭐 크로스 도킹 같은 거 물론 기본 이론 때 배웠죠. 크로스 도킹 같은 것이 바로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한번 더 넘어가서 볼까요? 자, 왜 보관이 필요하느냐? 보관이 필요한 의미는 다양하게 있겠죠. 그 보관이 필요한 의미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품의 수요를 정확히 알고 있고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수요를 갖다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관이 필요하고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보관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제품 수요를 정확히 알고 있고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던 크로스도킹 같은 경우도 뭐예요? 보관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크로스도킹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업은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보관 활동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수요에 따라서 생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동시간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재고 없는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고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고가 없을 수는 없다. 어떻게? 재고는 무조건 하고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지 재고를 0으로 만든다? 말이 안 되죠. 재고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재고 보유는 창고 시설과 보관 활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재고 창고 시설과 보관 활동뿐만 아니라 자재 취급을 필요한다. 결국 보관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류활동. 그래서 당연하죠. 보관은 경제적 필요하여 이루어지는 물류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물류에서 필요한 것은 운송과 보관이죠. 운송과 보관. 그래서 시간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거 두 가지 의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몇 번 들었었죠. 자, 그다음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래서 보관의 원칙은 보관 물류 기능과 관련 창고 관리 시스템은 보관 기본 요소. 창고 내 원활한 화물의 흐름과 활성화를 위해서. 자, 여기서 보관 물류의 기능과 관련해서 창고 관리 시스템은 기본 요소 창고 내 원활한 화물의 흐름과 활성화로서 자 화물의 흐름 플로우 개념은 알 수 있는데 이 활성화는 뭐냐? 활성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0부터 1, 2, 3, 4까지 있어요. 0부터 1, 3 활성화 지수라고 보통 말합니다. 1, 2, 3, 4, 0, 1, 2, 3, 4를 활성화 지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활성화는 건 쉽게 말하면 움직이기가 편한 것부터가 높은 것이에요. 자, 땅에 있는 게 움직이기 편할까요? 제가 손에 든 게 움직이기가 더 편할까요? 손에 든 것이 움직이기가 더 편하겠죠. 이런 것은 땅에 있는 것이 활성화 지수가 0이라면은 손에 드는 것은 4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0, 1, 2, 3, 4가 뭐부터 있느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전 활성화 지수는 낮은 것은 활성화 지수가 낮은 것은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활성화 지수가 높은 것은 움직임이 굉장히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들어있거나 그냥 맨 땅에 있으면 0이에요. 땅에 붙어 있으면 물건이. 그 다음에 팔레트에 있으면 1이에요. 팔레트. 뭐 그 다음에 스퀘어에 있으면 뭐 이거 뭐 쭉쭉 올라가는 것이에요. 쭉쭉. 자,
일단 그렇게 있다는 걸 알아주면 되고, 보관의 원칙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당연하죠. 단독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보관을 할 경우에는 물품의 성격이라든가 창고 내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서 적용해야 된다. 자, 보관할 때는 재고 관리 비용 당연하죠. 항상 보관하는 재고 관리 비용, 재고를 보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보관의 탄력성, 보관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은 뭐 일반적인 이론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보관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근데 보관을 갖다가 어디냐? 뭐 당연히 보관을 창고에다 하겠죠. 창고에다 하는데 그 창고에다가 보관을 할 때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다가 두겠느냐, 밖에다가 두겠느냐, 또는 그 창고 안에도 공간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로 대면인데, 통로 대면이란 건 뭘까요? 통로 쪽에다 마주보고 있으라 이거죠. 통로를 갖다가 대면이에요. 마주보게 하는 보관의 원칙이에요. 통로 대면은 왜 통로 대면을 하겠느냐 이거죠. 물품의 입출구 작업이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입고와 출고 작업을 용이하게 할 때는 통로 대면 보관 원칙이 중요하다. 물품을 입고도 쉽게 출고도 쉽게 할 때는 통로 쪽에 놓아두면은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창고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입구 쪽을 봤을 때요. 뭐 이렇게 원웨이 방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한쪽에 이제 한쪽 길로 와가지고 한쪽 길로 통하는 것은 이게 원웨이. 입구가 이게고 입구, 출구. 입구예요. 입구자 말한다. 입구, 출구. 자, 입구가 있고 출구가 하나 있으면 이걸 갖다 원웨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이건 좀 깊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턴 방식. 이게 유턴 방식인데 어쨌든 입구가 여기 있고 출구가 이렇게 있거나 이쪽이 출구고 이쪽이 입구가 이거 출구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U자처럼 돼가지고 유턴 방식이라 하고 어쨌든 그런 걸 지금 깊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입구면 통로가 이쪽이니까 통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통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보관하겠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어디 안에다가 보관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깊이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보관하겠다. 왜? 입출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출구 작업을 용이하게 할 때는 당연히 입구도 여기다 하고 출구도 바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로 대면, 통로에 가까이 두겠다 이거죠. 창고 내에서 원활한 물의 흐름을 활성화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창고 내에다 물의 흐름인데 이건 보관물품이에요. 보관물. 재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시킨다는 거. 아까 활성화 지수 0부터 4까지 있잖아요. 활성화 지수가 높을수록 움직이기가 편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러니까 활성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통로 대면 보관할 지금 활성화 지수가 높은 것이 많이 있겠죠. 지수로 따지면은.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가볍게 좀 알아주세요.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단달 암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세요. 고적기. 그러니까 이런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다가 안에다 쌓는 것이죠. 안에다 쌓는 여기는 뭡니까? 고적이에요. 고적. 여기 고는 높을 고죠. 높을 고. 높이 쌓는다는 것이에요. 높이 쌓. 고적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다 쌓겠다. 그럼 높을 고자에다가 쌓을 적자예요. 그럼 높은 위치에다가 쌓겠다 이거예요. 고적. 그리고 높이 쌓기 원칙이라 보통 말이죠. 창고 전체 유유 보관. 그러니까 왜 높이 쌓기만 여러 것이 낮게 쌓으면은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에요. 근데 높이 쌓으면 한 곳에서 높이 쌓아버리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적의 원칙은 다른 게 없이 입체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유 보관보다도 입체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선입선출도 제거할상 제약 조건이 많은 경우 렉 및 적진 선반 등 보관 설비 이용이 고려한다. 그래서 이 렉이라는 것은 물건을 갖다 물건 쌓아 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을 갖다 뭐라 합니까?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셀이라고 그래, 셀. 그 다음에 이 렉에다가 물건 쌓는 기계를 가는데 그 스태크 크레인이라고 그래요. 스태크 크레인.
뭐 자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걸 따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고적이 쌓는 걸 보시면 되고 선입선출이라는 게 있어. 선입선출은 뭐냐? 먼저 들어온 것이 선입이에요. 선입. 먼저 들어온 것이 선출, 먼저 나간다는 것이에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걸 그럼 뭐라고 할까요? 후입 선출이겠죠. 여기는 라스트 인 그 다음에 나이스는 그 퍼스트 아웃, 라이프라고 보통 합니다. 그건 피프라고 보통 이건 부르죠. 어쨌든 나중에 들어온 것이 이건 후입선출을 말하고 이 선입선출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재고 관리에서 그냥 회계학적인 측면에서 세금과 문제가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냥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먼저 보관한 물품을 갖다가 먼저 끄집어내는 원칙을 갖다가 보통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물건을 먼저 끄집어내는 거. 그럼 라이프 사이클 짧은 상품이겠죠. 짧은 상품, 보관 시 파손, 마모가 생기기 쉬운 상품 등을 보통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았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자, 휴전 대응. 휴전 대응이었어요. 휴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휴전입니다. 휴전. 우리가 휴전은 어디서 봤어요? 휴전은 갖다가 자주 팔린다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휴전율과 뭡니까? 휴전율 같은 거 마진율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휴전이라는 것은 많이 팔리는 거, 자주 팔리는 거. 휴전 대응. 휴전에 대응하다. 많이 팔리는 것은 가까이다 놓고 그 다음에 잘 안 팔리는 것은 안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품목 한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이에요. 관련 품목을 한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이다. 보관한 물품 유출, 입출구, 빈도에 따라서 이거죠. 입출구, 빈도에 따라서 달리하며 빈도가 높은 물품 출입구 가까이 보관한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통로되면 보관 원칙을 갖다가 조금 더 적합화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출구 빈도에 따라서 빈도가 높은 것은 통로 있는 쪽에다, 빈도가 낮은 것은 안에다 깊숙이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휴전 대응.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것은 자주 팔리는 것이니까 자주 팔리는 것은 입구 쪽에다 놓고 창고 보관할 때, 자주 안 팔리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팔리는 것은 안에다가 넣는 거. 이게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동일성 원칙, 동일성. 이런 것은 카테고리별로 동일성의 원칙인데 동일 품목의 관리는 동일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면 관리 효율을 높이다. 그러니까 동일 품목은 같은 곳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건어물을 하고 아니면 똑같은 뭐 냉동 보관이 필요한 거와 같이 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건어물 같은 것은 건어물대로 놓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놓고 그런 식으로 한 게 동일성 또는 유사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동일성, 유사성 원칙도 좀 있긴 있지만 일단 여기서 구분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동일성이라는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 품목 관리, 동일 장소에 보관해 관리하며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동일 품종이 창고 내에서 산재한다면은 작업 생산성,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것저것에 서로가 짬뽕으로 모여 있다면은 훨씬 작업하는데 불리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동일성의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유사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사실 유사성,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뭐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으로 보통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동일성의 원칙, 유사성의 원칙이 나왔어요. 유사성의 원칙은 유사품 근처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이다. 뭐 동일성 원칙, 재관리 효율성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유사성의 원칙 그 자체는 동일성 원칙과 제가 구분하는 이유는 유사품을 근처에 가까운 것에서, 유사품은 근처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원칙을 개념으로 하고, 이 동일성의 원칙은 재관리 효율성과 동일한 관점에서 파악되는 원칙인데 뭐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을 같이 보기도 하지만 그는 저는 가급적 그냥 띄워놨고요. 자, 중량 특성의 원칙 있어요.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중량, 무거울 중자죠. 양이 무거운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거운 것을 갖다가 위에 놓습니까? 밑에 놓습니까? 밑에 놓겠죠. 그 다음 무거운 것을 그 다음, 그냥 가장 가벼운 것을 높은 위치에 놓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밑에다 놓고 가장 가벼운 것을 위에다 놓는다. 이런 것이 바로 중량 특성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중량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하층부, 무거운 밑에요. 상층부 2조 나누어 가지고 보관한다는 거. 그리고 중량물, 무거운 것은 상 및 하층부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경량물은 상층부에 보관한다. 여기 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어떤 다이 있을 때 다이 위에다가 다이. 자, 수약과 수하역을 할 때는 허리 이상의 장소에는 중량물과 대형물,
그러니까 이건 뭐 수하약을 할 때는 손으로 손으로 하약하는 거죠. 여기 손수자예요, 손수자. 여기 손수자. 손으로 하약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하역은 아래 자를 붙여서 가지고 하여.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낫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수하약할 때는 허리 이상의 이하의 장소에서 중량물과 대형물을 갖다 보관하고 허리 이상에는 경량물과 소화물을 보관한다. 그래서 수하약 손으로 하약을 할 때는 허리 이하의 장소에는 무거운 걸 하고 그다음 대형물을 하고 허리 이상을 때는 가벼운 걸 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량 특성의 원칙까지 봤고요. 물론 창고도 다양하게 있어요. 자가 창고냐 영업용 창고냐부터 해가지고 창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한테까지 굳이 갖다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형상 특성의 원칙. 이 형상이란 건 뭐냐? 형상이에요. 그냥 형상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에 따라서 보관 방법을 변경한다는 거. 형상 특성에 부응하여 보관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양에 따라서 형상이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표준품은 4개 보관하고 비표준품은 형상에 부응하여 보관한다. 그래서 표준품 4개 보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4개에 맞는 것 갖다 보관한 것이에요. 4개. 그 다음에 형상 특성 원칙 그렇게 알아주면 되고 위치 표시. 보관품 장소 3번의 번호를 명시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딱 알려지게. 그리고 보관품 장소라든가 선반에 번호를 명시하는 것은 이 장소와 선반에 번호를 명시하는 위치예요.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위치 표시를 하게 되면 입출고 작업이 단순화돼서 작업에 실수가 적어진다.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다가는 어떤 것을 딱딱 넣어놨던 걸 표시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관의 원칙은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데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보면요. 명료성 원칙 있습니다. 명료성. 명료성 원칙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보관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보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명료하다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보아가지고 명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관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의 원칙이다. 자, 보관 장소나 보관품 자체를 용이하게 찾아서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갖다가 보통 명료성 원칙, 시각적인 특징이 명료성 원칙이에요. 네트워크 보관 원칙도 있죠. 자, 다양한 추나 품목 관련 품목별로. 자, 여기는 관련 품목별로 연관성에 따라서 정리한다는 원칙이 있다. 네트워크 보관 원칙이다. 그래서 추나 품목을 연대적으로 출구를 예상하여 품목 정리하고 계통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추나시 용이하게 찾아 보관하는 원칙이다. 일단 이런 것은 여러분 교재에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교재 내용도 한번 다시 참고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굳이 갖다가 여러분 거기서 출제 개정된 내용이라고 해서 그거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자, 이제 보관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 물건에서 이제 아까 운송과 보관을 우리가 봤잖아요. 운송과 보관은 운송이라는 것은 장소적 불일치, 그러니까 효용을 창출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관도 효용을 창출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효용을 창출하지는 않지만은 하역이 있습니다. 자, 하역은요, 아까는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역이었어요.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역이었고, 그래서 하역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썼었죠, 아까.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는 여기는 뭡니까? 짐을 내는 것이에요, 짐을. 그 하역은 짐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하역은 갖다 뭐라고 합니까? 짐을 갖다 부리다라고 하죠, 부리다. 그래서 물류 과정에서 운송의 보관 수반에 발생하는 부수 작업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물류 과정에서 운송이라든가 보관의 수반에서 발생하는 부수 작업이기 때문에 하역 그 자체에서 뭐가 효용을 갖다가 창출할 수가 없어요.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 과정에서 수많은 하역이 행해지고 있어 하역의 합류하는 물류 합류에 큰 의미를 한다. 그래서 하역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역 행위 그 자체 행위만으로는 효용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로 인력에 의존했었죠. 옛날은 짐을 갖다가 뭐 거기 포터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짐을 갖다가 싣고 내는 사람들. 그리고 등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배에다가 싣기도 하고 뭐 철도에다 싣기도 하고. 어쨌든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물건을 싣고 내렸었죠. 그런데 근래에는 점차 기계화됐죠. 그리고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략화가 진행돼서 지금 무인화나 로봇까지도 도입되고 있다는 거 뭐 당연하죠. 옛날엔 사람, 지금은 자동화됐다는 걸로 알아두면 되겠죠. 물류 과정에서 물건 싣고 내리는 것이에요. 하역이라고 해서 내리는 것만 말한 거. 아까는 하역, 이건 아래쪽으로 내리는 것인데 이거 짐을 갖다가 다루다, 짐을 부리다라고 보다죠. 우리가 하는 짐을 부리다. 그래서 물건 싣고 내리고 운반하고 쌓고 꺼내고 나누고 상품 구매 가치 등의 작업을 이에 부수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 이런 모두가 뭐라고? 하역이에요. 하역. 싣고 내리고 운반하고 쌓고 꺼내고 나누고 그 다음에 상품 구색을 갖추는 등의 작업이 이게 부수적인 작업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작업. 그리고 하역 작업을 개선을 위해서 3S가 있습니다. 이게 3S.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 특별화돼요. 그리고 심플리피케이션, 스탠다드제이션, 스페셜리제이션. 그래서 단순화시킨다. 그 다음에 표준화시킨다. 그 다음에 특별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걸로 구분한다. 3S니까 이런 건 뭐 한 번 정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에게 괜히 갖다 시간을 갖다가 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굉장히 갖다 좀 이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왜 이거 안 해도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지장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갖다 그래도 개정된 거 한번 봅시다 라고 하니까 시간 나시는 분만 보세요. 괜히 갖다 여기서 저거에서 시험 무조건 나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이 시간도 적은데 거기다 더 시간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어쨌든 하역 운반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하역 경제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성. 하역 운반은 생략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생략하면 경제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하역 작업 휘수 감소, 즉 뭐냐? 이게 0에 근접해요. 휘수를 갖다 0에 근접은 그 휘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역 작업이 거의 없게 하면은 또는 화물을 파손, 오손, 분실 취소하고 하역 작업 톤킬로미터 취소하든가 중량거리. 이건 뭐 기본 톤킬로미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량 곱하기 이동거리. 중량 곱하기 이동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톤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량을 톤이라고요. 이동거리를 갖다 킬로미터.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톤킬로미터법이라고 보통 하고 이건 곱해서 우리가 나눈다. 나옵니다. 하역 투자의 취소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을 갖다가 보통 하역의 경제성 원칙.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역의 경제성 원칙은 뭡니까? 하역을 적게 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하역 활동을 적게 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 자, 이동 거리 또는 이동 시간이에요. 시간과 거리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면은 당연히 경제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자체로는 이동 거리 최소 원칙이 있어요. 물론 이동량 이런 거리를 갖다 최소화시키면 되겠죠. 이동 거리와 시간을 갖다가 곱한치 여기 나왔죠. 이동량하고 이동 거리는 사실 시간이에요. 거리와 시간입니다. 이동 거리와 이동량. 그리고 이동량 곱하기 시간이죠. 이동량은 이거고 이동거리는 이거예요. 사실 이동거리의 시간을 곱한 치를 취소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역의 경제성 원칙하고 거의 상반되지 않다는 것이죠. 자, 활성화 지수 나왔어요. 활성화 원칙. 아까 설명드렸죠. 활성화 원칙은 운반 활성화 지수. 아까 0부터 4까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최대화. 그러니까 최대화한다는 건 뭐니까 운반이 더 잘 이루어지겠다 이거죠. 지향하는 원칙으로서 작업 관련과 조합해서 전체적인 활성화를 능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원칙이 바로 활성화 원칙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원칙이라는 것은 활성화가 높아지는 게 더 낫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위 원칙 쓰신다. 이건 단위 원칙은 뭡니까? 단위 원칙은 활성화를 높임과 동시에 화물의 손상 감소, 분실을 없애고 수량 확인도 용이하게 하고 하역 작업을 능률화 또는 합리화하는 원칙을 갖다 단위화. 왜? 유닛화죠. 유닛 노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유닛은 단위니까. 유닛이란 그 자체는 단위예요. 단위. 그리고 단위화 원칙은 유닛화 원칙과 같은 말이죠.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표준화시킨 것이고 표준화시켰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비용 절감과 서비스 증가의 목적을 맞췄다 이거죠. 자, 기계 원칙도 있어요. 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
원래는 인력 작업, 사람의 힘에서 했는데 이제 기계와 작업으로 대체하니까, 그러니까 인력 작업을 기계와 작업으로 대체하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는 원칙이죠. 이를 위해서는 뭡니까? 인간과 기계 적절한 결합을 고려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단위와 원칙, 기계 원칙 같은 건 뭡니까? 어쨌든 비용 절감과 서비스 증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인터페이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이거 뭐냐? 하역제 공정 간의 계면 또는 접점을 원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트럭 옆에다가 바로 트럭에다가 싣는 게 낫겠죠. 트럭에다 어차피 물건 싣고 갈 때. 근데 트럭이 저기 있는데 나는 물건 여기다 내려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원칙이라는 것은 작업의 중단이 없어야 돼요. 중단 없이. 그래서 하역 작업의 공정과는 계면 또는 접점을 원하는. 자, 계면이라든가 접점을 원하는다는 것은 중단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중력 이용 원칙 있죠. 중력 법칙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경제력인데, 예를 들면 경사면을 이용한 플로우렉과 같은 중력, 그러니까 중력을 갖다 아래에서 위로 쌓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쌓는 게 훨씬 더 내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중력 이용 원칙에 따라서 보통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 그렇게 있는 걸로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변경을 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 시스템화 원칙 있습니다. 시스템화 원칙은 개개의 하역 활동을 갖다가 유기체로서 활동을 간주하는 원칙이에요. 그럼 시스템화, 말 그대로 개개의 하역 활동을 갖다가 유기체로서 활동으로 간주하는 원칙이다. 즉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 이상이죠. 이런 것을 올린다. 올리는 것이 시스템 원칙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또 변경됐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했습니다.